네, 그러면 이번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IT 업계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그 중심에는 클라우드 그리고 컨테이너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 세션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여전히 온프레미스에 머물러 계신 기업들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점차 IT 인프라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고요. 클라우드의 이점을 좀 더 확실히 누리기 위해 컨테이너 활용도 많이 고려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베리타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잘 해왔던 온프레미스 IT 인프라에 쌓이는 데이터 보호를 클라우드, 컨테이너까지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베리타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세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에게 세션 주제에 대한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패널이 세 분인 관계로 제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리타스 코리아 장유진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코리아 장유진입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 김동원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의 김동원입니다. 네, 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에 앉아 계신 천대영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천대영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그럼 세 분과 함께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패널분들께서 답변을 제공해 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베리타스 넷백업, 이 넷백업은 온프레미스에서 IT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글로벌 넘버원 데이터 보호 솔루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션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베리타스 넷백업이 그래 유명하지 뭐 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래 뭐 유명한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유명하고 IT 담당자분들한테 잘 알려져 있고 많은 기업들이 넷백업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 비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베리타스가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나 됐더라고요. 베리타스 회사 네. 예, 역사가 이렇게 됐고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닉스 서버부터 접했던 고객분들이 많다 보니 네. 베리타스가 뭐 가상화 백업이나 이런 것들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반문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시장에 적응을 못했다면은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뭐 X86이나 유닉스는 물론이고 네. 그리고 그 시장 트렌드 뭐 VM웨어나 뭐 가상화도 뭐 뉴타니스 AHV나 뭐 그런 것도 저희 HCI 백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뭐 오라클 백업도 굉장히 또 요새 굉장히 그 덩치 큰 오라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호 방안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DB인 뭐 포스트그레스QL, 뭐 마이데이터, 마이SQL 같은 그런 DBMS들도 저희가 다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악셀레이터라는 백업을 통해서 나스 백업이나 자잘한 파일이 많을 때 굉장히 데이터 보호를 잘해왔고 고객분들의 페인 포인트를 많이 해결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뭐 일반 서버만이 아니고 나스나 혹은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백업이나 이런 부분도 잘 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로도 뒤에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겠지만 호환성을 확대하고 있고 소사운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추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가 오래됐으니 그만큼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나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제공해 왔었던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는 솔루션들, 환경들 이런 것들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 영역을 이제는 클라우드까지 넓히시려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 들어 클라우드로 IT 인프라를 이관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관해도 온프레미스에서 우리가 직접 보호했던 것처럼 과연 안전할까? 뭔가 좀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진 않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양한 유형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고객을 많이 만나고 다니시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인프라를 옮긴, 이관한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고민하시는 것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고객분 이제 그 어떤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검토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의외로 클라우드로 넘기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겠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뭐 그렇지가 않고 마치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구매하시면 알아서 고객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 보호를 하셔야 되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판을 깔아줬을 뿐 거기에 대한 데이터 보호는 고객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공동 책임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적다는 부분이 일단 좀 고객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객분이 많이 쓰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기는 사례는 솔직히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온프라미스의 데이터들도 있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도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랜섬웨어에 걸리거나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떤 특히나 랜섬웨어 때문에 어떤 공격을 당해서 그래서 비즈니스 운영에 어떤 중단 경험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클라우드에서부터도 많이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정 탈취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쓰시는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으셨고 그리고 특히나 비용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최초에 도입했던 고객분들 많지만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생각지 못했던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풋겟 비용이라든지 이그레스 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으셨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을 했지만 그것들을 마치 온프라미스에 있는 것처럼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백업 정책이나 그런 데이터 보호 전략을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통합 관리 전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 많이 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로 IT 인프라를 이관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관해도 온프레미스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클라우드로 갔어. 클라우드는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CSP들이 알아서 우리 거 잘 관리를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관리를 잘 해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그 IT 인프라를 클라우드 쪽에 있는 인프라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거야 CSP 회사들이 알아서 잘 관리해 줄 거야. 백업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초기에는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에서 고객들이 백업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그냥 보편화되고 너무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기업에 적용되는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온프레미스와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 기관에서의 그런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용해야 되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클라우드 안에서 그런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트렌드이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고객들을 만나보면 고객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죠. 비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클릭 한 번만 해도 비용이 나온다 할 정도로 이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 어느 한 곳에 영원히 픽스돼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 있다고 해서 얘는 언제까지 영원히 클라우드만 있을 거야. 온프레미스에 있다고 해서 얘는 영원히 온프레미스만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간에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목적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로 위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프라미스에 특화된 또는 클라우드에 특화된 이런 어떤 한쪽만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이 백업이 그런 고객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많이 말씀드리고 해요.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비단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 그 두 양쪽의 어떤 이관? 이게 자유로운 것도 중요한 건데 요즘에는 멀티 클라우드니까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도 많이 요즘에 이관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AWS만 써. AWS 안에서도 리전별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AWS 안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에서도 또 이게 워크로드로 옮겨간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때문에. 네. 지금 김동훈 부장님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첨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사이트 고객분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고객분들은 AWS를 사용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AWS에서 데이터 보호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온프레미스에 있는 환경보다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시 온프레미스 혹은 애저나 다른 클라우드사로 한번 가볼까라고 이제 그 이관 계획을 세우는 순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비용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 이관을 하고 이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도 1차적인 고민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드렸던 거는 다양한 백업 환경들을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환경에 구현을 했으면 이건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었죠.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거는 당연히 매번 바뀔 텐데 어떤 하나의 중심적인 백업본이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뭐 비용 효율적으로 잘 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백업이 중요하다. 네, 기자님. 저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인데 좀 비슷하지만 살짝 또 다른 그런 사례가 하나 있긴 한데 최근에 제 고객 중에 이제 한 곳은 MS의 그 MACC 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컨설션 계약을 하셨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애저 인프라는 컨설션 계약이 안 되어 있고 새롭게 체결한 컨설션 계약 영역 안으로 인프라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백업을 안 하고 계셨고,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DBM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더니 우리가 소위 이제 그 DB 껍데기 DB라고 하잖아요. 통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를 쓰게 되는데 실제 사용된 영역은 얼마 되지 않은데 이 껍데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까지 용량을 계산해서 넘기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을 찾다가 이제 저희를 컨택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백업을 해서 이제 복원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용된 공간만 백업을 하고 그거를 중복 제거해서 최소화된 용량 형태로 다시 보내드리면 이 전환할 때 그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운타임에 대한 그런 시간도 최소화시켜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제공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로 옮긴다 하더라도 신경 써야 될 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되려 골치가 더 아파진 것 같아요. IT 인프라 담당자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골치 아픈 것들을 넷백업이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백업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옮겼을 때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호환성?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돼야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도 잘 보호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넷백업은 어떤 식으로 그런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호하는지, 현존하는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과의 어떤 호환성,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는 온프라미스 내에서는 저희가 그 백업 보호 데이터 보호 잘 해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워크로드들을 심어서 그리고 굉장히 막 수십 테라가 되는 오라클을 거기에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를 쓰시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넷플릭스는 아시다시피 잘 AWS 상에서 굉장히 워크로드를 잘 쓰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것처럼 국내에도 모 고객사 같은 경우는 제조도 그렇고 뭐 운송회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속해서 쓰는 그 고객사들도 막상 실상 가보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근데 그 데이터들도 백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고객사는 그냥 네이티브 스냅샷으로 데이터를 보려고 했었지만 막상 비용적인 부분이나 서버가 수백 대가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하기가 너무 힘드셔서 마치 온프라미스에서 그냥 넷백업 쓰고 계셨으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넷백업을 설치해서 쓰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굉장히 백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뭐 근래에는 저희가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그 뭐 다이나모DB라든지 뭐 이런 그 특성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있는 DBMS들도 저희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나스 역할을 했던, 보통 온프라미스는 나스에다가 데이터를 많이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 저장했었는데 이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 그런 것들 저장하더라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백업 대상으로 삼아서 저희가 백업을 할 수 있고, 이것들도 방금 말씀드린 기술들은 전부 다 AWS나 애저나 구글 전부 다 잘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특히 받을 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악셀레이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1차 백업 이후에 변경된 애만 가져와서 풀백업본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 구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 오브젝트 스토리지 온프라미스 있는 것들도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백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업했다는 건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장을 저희가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스토리지든 간에 저희가 중복 제거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 관점에서는 통합 관리를 백업 클라이언트 다 받았고, 그리고 온프라미스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데이터를 같은 넷백업 플랫폼부터 저장하면서 저장은 비용 효율적으로 중복 제거가 돼서 퍼블릭 클라우드 저장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호환성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레퍼런스도 있고 잘 네. 쓰고 있고 비용 네. 절감이 확인된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좀 네네네. 얘기를 더 드리자면 이제 그럼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만 이제 저희가 호환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냐 그런 부분을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 뭐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뭐 KT 혹은 삼성이나 그런 다 이제 다양한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업체들도 저희가 조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뭐 그 네이버 클라우드는 KT 클라우드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도 직접 보호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백업 환경들을 넷백업으로 다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세요. 어떤 클라우드든 그 클라우드 안에서 활용되는 어떤 서비스든 네, 그게 중요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클라우드의 가장 큰 이점은 아무래도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고 다시 한번 변경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유지 보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온프레미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바꿔 말하면 민첩성? 이라고 봐도 네,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민첩성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컨테이너잖아요. 이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는 어쨌든 크기가 매우 작다 보니까 뭔가 거대한 서비스를 하나 만들려면 컨테이너 수가 무지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수가 관리해야 하는 컨테이너 수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보면 필수처럼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넷백업이 이런 쿠버네티스에서 저장되는 그런 데이터들도 보호를 잘 할 수 있나요? 과거 버전의 저희 넷백업이 벨레로라고 불리우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백업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랬었지만 현재는 저희가 벨레로 기반 없이도 그냥 저희가 개발한 모듈로 백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컨테이너들이 존재하는 거기에다가 에이전트를 어떻게 연동해서 할 수 없고 뭐 그러다 보니 또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저희는 당연히 백업 되고요. 또 특히 저희는 중복 작업 백업을 예전부터 어떤 저희의 제품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잘 되고 그리고 1차 백업 받고 원격지로 보내고 이런 부분들도 잘 되고 특히 근래에 특정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쿠버네티스 백업을 국산 벤더 제품이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CNCF라고 불리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을 불리우는 그 리눅스 재단에서 만든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CNCF라고 불리우더라고요. 네. 여기에 굉장히 많은 2015년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네. 여기에 이제 쿠버네티스 프로젝트에 대한 오픈소스 개발에 대한 어떤 그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군요, 예. 이미. 거기에 등록된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거기에 등록된 쿠버네티스를 한다면은 네. 저희는 전부 다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희한테 뭐 호환성이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많은데 외산 밴더다 보니까 혹시나 뭐 국산 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호환성 없는 거 아니냐, 뭐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뭐 지금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저 쿠버네티스들 전부 다 CNCF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드린 이유가 쿠버네티스가 물론 이제 뭐 레드햇이나 이런 그런 상용 제품으로 나오는 버전도 있긴 하지만 오픈 소스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쿠버네티스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호환성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는 것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래 이 정도면 여기에 등록될 정도면 기업 환경에서 써도 괜찮아 라고 검증이 된 거니까 그것들은 당연히 베리타스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클라우드 활용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클라우드에서 쌓이는 데이터의 양 계속 늘어나잖아요. 데이터가 늘어나면 당연히 백업 속도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는 이렇게 대용량의 백업을 위해서 뭐 센스토리지 해갖고 파이버 채널 고속 네트워크 구축해서 백업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에서도 혹시 이런 비슷한 방안이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제 생각에는 네트워크 비용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시다시피 비용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네. 켜놓기만 해도 아까 천정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클릭만 해도 예, 과금이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고객분들이 만약에 대규모로 큰 백업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저희가 고속의 백업 장치가 있고 그거를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에 구현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원리만 말씀드리면은 기본으로 4개의 노드를 이렇게 하나 묶어서 중복 작업 풀을 만들고요. 중복 작업 풀이라 하면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백업을 최초로 시작한 다음에 대용량의 백업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 그러니까 옆으로 노드를 이렇게 쭉 널립니다. 그러면은 늘리면 그것들을 점점 모아서 하나의 중복 작업 풀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백업이 다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최초의 모드인 4개 모드로 추가되는구나.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꺼지는 거죠. 그 노드들은 회수가 네. 돼서 자원 회수가 돼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백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네.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도 쿠버네티스가 있는데 그 쿠버네티스 엔진이 저희 그 클라우드 스케일이라고 불리우는 이 솔루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오토 스케일링, 그러니까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을 하는 이 기능을 써서 중복적 어플을 만들 수 있다. 고속 백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용 효율적으로. 온프레미스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이점이 많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온프레미스는 아까 말씀하신 노드 4개면은 4대 다 운영해야 되잖아요. 어쩔 그렇죠. 수 없이. 맞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뭐 백업할 때는 당연히 내 쓰는데 다 됐네? 그럼 하나로 줄여. 이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고속 백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데이터들, 그 중에서도 되게 자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고속 백업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는 장기 보관, 뭐 온프레미스에서는 별도의 뭐 저 테이프 같은 거 해서 수산도 하곤 하는데 클라우드에서도 이런 이슈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데이터 장기 보관에 대한 방안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클라우드 스케일 기반 고속의 이제 백업이 수행되는 환경을도 지원을 하지만 근데 이제 별로 데이터가 크지 않고 그리고 장기 보관하는데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 스케일처럼 고성능의 성능이 필요하지 않는 환경들도 당연히 존재가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저희가 직접 배포해서 제공을 고객분들한테 하는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저희가 리커버리 볼트라고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AWS 혹은 애저 기반에서 베리타스가 직접 호스팅해서 그러한 이제 백업 스토리지로 쓸 수 있도록 베리타스가 직접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다 데이터들은 중복 제거해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그냥 클라우드 스토리지 도입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왜 베리타스에 문의를 해야 돼?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객이 만약에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는 고객이거나 혹은 데이터를 보내고 다시 다운로드 받는 데가 되게 빈번한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이게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일정한 딱 금액으로 예상 가능하도록 비용 청구를 하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장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 그냥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만들면 거기에 백업과 연동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고객 혹은 MSP 업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비용이 일정하게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를 비용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게 이 알타 리커버리 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고 여기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한 2가지 포인트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가장 핫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랜섬웨어. 적인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트렌드예요. 이 2가지를 굳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클라우드 상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사이버 그런 리스크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에어갭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네, 이 리커버리 볼트가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베네핏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관리 포인트 측면에서 에어갭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기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고객이 직접 고객이 계약된 테넌트 안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백업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도 고객이 모두 다 통합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하나의 같은 CSP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재해상이 발생했을 때 같은 재해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에어갭을 뭐 어떤 연출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테넌트의 장애가 발생을 해도 다른 쪽 테넌트는 살아있거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는 뭐 출고 전략 이런 식의 용어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로. 그렇죠. 그러니까 출고 전략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감이 딱 오실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저도 잘못됐을 그렇죠. 때 이 CSP가 있어야죠.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기업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업에서는 출고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베리타스가 이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리호스팅 저희가 뭐
메인짓 프로바이드 형태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에 대한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트렌드라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하게 되면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스터디를 해서 새롭게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할 준비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회사에서 새로운 임직원을 또 직원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하지만 위에서는 빨리 클라우드 도입하라 얘기만 하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백업 데이터를 클라우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리커버리 볼트라는 영역을 보내고 그쪽을 이용하시면 클라우드 도입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서 베리타스가 또 매니지를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를 위한 새로운 직원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또 클라우드 도입하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드릴 질문에 대해서 이미 예측을 하시고 이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저렴한 스토리지라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 백업하면 뭐 당연히 비용 아껴지겠지. 그런데 그 비용마저도 이제 중복적으로 아껴주시는 건데 그 기능만으로 리커버리 볼트를 사용하기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뭐 랜섬웨어 대비도 되고 장기 데이터 보관은 당연한 거고 클라우드 이렇게 이관할 때 출구 전략 그것도 되고 뭐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장기 보관하는 용도 이것만으로도 일단 리커버리 볼트가 되게 쓰임새가 많다라는 거 그렇지만 단순히 장기 보관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쭉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내부 사정상 그래 클라우드 좋은 거 알아. 근데 어떻게 우리는 못 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기업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만을 위한 베리타스 솔루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러한 장기 보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리커버리 볼트를 통해서도 제공을 하지만 저희가 온프레미스에 있는 환경들도 저희가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장기 보관하고 백업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즉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장기 보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그러면 클라우드에서는 리커버리 볼트, 그렇게 다양한 스토리지 옵션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분들의 장기 보관 데이터 그리고 소산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보관이면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어쨌든 다 맞출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커버리 볼트가 클라우드에 있는데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스탠다드 티어 스토리지가 있고 아카이브 티어 스토리지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존 데이터를 아카이브 티어 같은 그런 저렴한 스토리지를 선택하셔서 그쪽에 던져 놓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 온프레미스에서도 어쨌든 데이터를 장기 보관할 때 그렇게 장기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추가적으로 보관을 하는 거니까 비용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중심이니까 저희 리커버리 볼트 관점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넘기고 할 때 가장 주춤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용이에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넘길 때 올리는 건 다 공짜야 라고들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안에 히든 코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보낼 때 넘어 전송되는 그 패킷 단위에 따라서 뭐 풋, 겟, 뭐 이런 식의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물론 크지는 않지만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이 적은 비용들이 넘겨야 되는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그 비용도 무시를 못해요. 근데 이러한 비용들은 사전 예측하기 힘들어요. 고지를 안 해주나요? 사전 고지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넘어갈지 모르니까. 그러네 예측이 불가능.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 후불제로 나오는데 그 비용도 예측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또 다운로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청구되는 포인트는 아웃바운드예요. 네. 그러면 또 이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도 굉장히 또 막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비용들이 사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리커버리 볼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들이 기본 포함되어 있거나 일부 지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올릴 때 발생하는 그런 이제
어떤 풋, 겟 같은 그런 히든 코스트에 대해서는 무제한 프리 이거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는 계약된 용량의 20% 용량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5 플러스 20%를 더 제공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뭐 정기적인 테스트라든지 어떤 뭐 긴급한 이슈가 있어서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사실 계약된 용량의 20% 연간 20%거든요. 그것보다 넘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복원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클라우드보다는 온프레미스 안에서 같이 복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 정도 베네핏이면 웬만한 요구사항은 다 수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측 가능한 비용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캐팍스가 아니라 오펙스로 네, 그렇게 이제 비용 구조를 전환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리커버리 볼트 고객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왠지 어려울 것 같아. 클라우드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오늘 딱 계약하셨다라고 한다면 4시간 후에 바로 쓰고 계신 넷백업에 바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4시간 후 딱 되면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 소산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사용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용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장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온프레미스 환경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 각각 저희가 제공하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리커버리 볼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고객분들이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저장해 놓은 것을 우리 클라우드로 소산할래? 그러면 클라우드 뭐 AWS나 애저상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소산을 목적으로 리커버리 볼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지역의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에다가 우리는 그냥 온프레미스 환경에 저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카피를 가져가는 구성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또 보시면 이러한 동일한 상황들도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도 동일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같이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저장된 데이터들을 뭐 타 클라우드 혹은 같은 클라우드지만 다른 리전으로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뭐 저희 리커버리 볼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2카피, 3카피 구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온프레미스에 구현을 할래. 그러한 부분들도 저렇게 데이터 센터에 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다양한 옵션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아마도 이제 백업 데이터를 왜 3벌씩 가지고 있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아마 많은 세션에서 얘기를 드렸을 텐데 3일 법칙이라고 해서 랜섬웨어 대비를 위한 3일 법칙을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백업하면은 그 3일 법칙이라는 게 기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라고 하니까 뭐 3번 백업하고 2번 백업하고 한 번 더 백업해서 한 6번 백업하면 되나?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랜섬웨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3일 법칙, 즉 3은 그 3벌의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소. 그리고 2는 각기 다른 저장소에 저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1은 그 주센터 말고 다른 오프라인 센터든 혹은 클라우드 환경이든 그런 다른 지역에 넣어서 그쪽 센터 전체가 무슨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전체가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부분들도 각각 격리된 환경에서 저장을 함에 따라서 랜섬웨어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3일이 3개 복사본, 백업 기본 3번 하고 요 3번 한 백업본이 하나는 뭐 디스크야, 하나는 테이프야 이렇게 해놓고 요 2개를 우리 회사 안에만 갖다 놓으면 큰일 나니까 요 중에 하나는 뭐 아예 클라우드 쪽으로 가던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저기 지방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던 이렇게 해갖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랜섬웨어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아, 근데 이렇게 진짜 많이들 하시나요?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왠지 되게 번거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랜섬웨어를 경험하기 전에는 거의 안 하시는데요. 랜섬웨어를 경험하시고 나서는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랜섬웨어의 무서움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야, 3일이 뭐야? 이거 뭐 3, 2, 1, 0.5 뭐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일 플러스 1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진짜 그런 게 있군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아마 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3일 법칙이 뭔지는 이제 확실히 머릿속에 넣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3일 법칙까지 말씀하셨죠. 아까 천대현 선생님 말씀하신 플러스 1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뮤터블 스토리지 그러니까 웜 스토리지 영역에다가 이제 한 번만 쓰고 라이턴스 위드 매니 그러니까 그냥 완전 안전한 곳에다가 이뮤터블 영역에다가 이뮤터블 스토리지에다가 백업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백업 사본까지도 위험할 수 있으니 완전 격리된 영역에다가 뒤에 설명드린 어떤 그 격리된 영역에다가 안전하게 이뮤터블 스토리지 웜 영역에다가 백업해라라고 하는 거를 플러스 1 해서 321 플러스 1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이뮤테이블 스토리지라는 거는 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쓰기 한 번인 거잖아요. 한 번 쓰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네요. 절대로. 네. Write once, read many. read many. 네. 네. 벌레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스토리지에 벌레가 꼈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거기 한 번 저장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스토리지에서 다시 조작 못 한다. 네. 그러면 거기에 저장해두면 무조건 안전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원격기에 저장해주면 완벽하게 기발할 수 있겠네요. 플러스 1 법칙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는 랜섬웨어 때문이에요, 사실. 기존의 3.1 법칙은 랜섬웨어가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제시됐던 백업의 황금률 법칙이에요. 랜섬웨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재해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던 게 이제 그 3.1 백업의 황금률 법칙인 거고 랜섬웨어 같은 이런 사이버 재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옵션이 더 필요한 게 플러스 1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랜섬에 대응을 하려면 랜섬은 보통 암호화를 시키잖아요.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뮬레이테이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단순한 이뮬레이테이블 기능이 아니라 해커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환경까지도 만드는 그런 격리된 형태의 이뮬레이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또 한번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마침 천대영 이사님께서 랜섬웨어 언급해 주셨습니다. 뭐 여러 번 언급이 나왔지만 이 랜섬웨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에 따르면 2022년에 전체 전체 피해 신고 건수, 기사에 신고가 된 피해 건수 중에 29%가 랜섬웨어였다고 하고 지난 5년간에 무려 14배나 랜섬웨어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고된 건수로만 이런 통계가 나온 거고 아시겠지만 랜섬웨어 걸리면 솔직히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회사의 보안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슈가 되길 되게 꺼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암암리에 우리가 뭐 해커랑 이렇게 컨택해갖고 비트코인 줘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랜섬웨어 피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어쨌든 비단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거기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할지라도 랜섬웨어에 대한 대비책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클라우드인데 CSP가 랜섬웨어 이렇게 기승인데 당연히 CSP 차원에서도 뭔가 조치를 해놨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리타스가 그런 솔루션을 또 제공해 주실 것 같은데 베리타스의 이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CSP 관점에서 여쭤보시면 CSP는 데이터 보호에 대한 책임이 없죠. 그 인프라를 제공해 주죠. 그냥 인프라의 가용성 정도만 책임을 져주지 그 안에 데이터에 대한 책임은 고객들 책임입니다.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더라도 CSP가 그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줄 의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직접 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든지 재해 상황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뭐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커버리 볼트라는 그런 기능 제품들을 이제 통해서 그런 걸 제공해드리고 노력하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랜섬웨어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가 기술들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 넷백업에서는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 백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의 그런 어떤 변경상이라든지 어떤 차이점의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고 그 스캔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패턴들을 비교로 해서 고객들한테 사전에 이제 이상 징후를 알려주는 거죠. 이 데이터가 갑자기 중복률이 확 줄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알러트를 주면 고객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리커버리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뮬레이티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리커버리 볼트를 저희 베리타스에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뮬레이티블 기능을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CSP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그런 이뮬레이티브 스토리지 기능을 별도의 유료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그냥 리커버리 볼트 안에서 무상으로 같이 껴드려요. 그리고 이제 온프레미스로 내려오게 되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보안성이 사전 빌트인 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요즘에 이제 그 백업 트렌드가 단수나 통합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이 많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모든 어플라이언스가 다 보안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어제도 고객 미팅을 갔다 왔어요. 고객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어차피 공고를 받을 때 그냥 하나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 어플라이언스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뒷단을 보게 되면 진정 어플라이언스라는 건 단일 벤더를 통해서 디자인되고 공급되고 메인터너스라든지 기술 지원까지 다 가능해야지 그게 진정 어플라이언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저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의 제품으로 받으면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중간에 SI 업체라든지 하나의 어떤 특정 업체가 턴키 형태로 제품을 납품을 해도 고객은 하나의 제품으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어플라이언스로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어플라이언스의 가장 특징 하나는 어떤 튜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사전 다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베리타스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가 이제 시마텍 시절에 디자인된 제품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 이 어플라이언스의 이 보안 기능이 이렇게까지 화두가 될지 몰랐어요. 네. 기본적으로 IPS, IDS라는 이런 기능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빌트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커들이 침입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사전 차단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채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악성 코드가 이 안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연하게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 탐지가 되는 즉시 바로 삭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인가된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사용자 외에는 이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플라이언스 안에서 뭔가 조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2단계 폼팩터 인증 방식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미국 이런 나라는 이런 보안이라든지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보안에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STI 가이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플라이언스 그런 것들까지도 이미 다 적용이 된 하드인된 OS 환경으로 제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백업 인프라를 하나의 장비에 올인원 시켜놓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사시에 복원할 수 있는 그 이 환경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백업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역할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런 랜섬웨어라든지 사이버 해킹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현존하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왠지 이사님께서 이렇게 필드 다니시면서 다른 벤더들이 우리도 어플라이언스 제공해 하는 거 보고 야 저걸 지금 어플라이언스라고 하고 있네라고 지금 되게 그리고 저거랑 지금 우리 베리타스 어플라이언스가 동일선상에서 비교돼 갖고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제공하지 않는 벤더라면 모 하드웨어 회사와 이렇게 협약을 맺고 하드웨어는 거기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근데 어쨌든 하나의 박스로 가니까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기술 지원 받을 때 두 군데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어플라이언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플라이언스 제품에 대해서 해커가 뭔가 이렇게 침입을 하고 싶더라도 뭐 2차 인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인증 수단 그리고 어쨌든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제로 트러스트처럼 완벽하게 그 아무도 못 믿고 들어오는 사람을 너도 해커일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데이터를 매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플라이언스 자체에 대한 데이터 보호 기능도 막강한데 그 어플라이언스에 접근하기 위한 그 환경까지도 매우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 디자인된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노드 형태로 이제 이렇게 쭉 온프레미스에서도 약간 어떤 아까 클라우드 스케일이라는 제품, 클라우드상의 그런 제품 말씀드렸죠. 온프레미스에서도 그런 식의 플렉스 스케일이라는 제품이 또 있어요. 어플라이언스도 이제 여러 노드에 걸쳐서 스케일 아웃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얘네들은 심지어 인위적으로 파워를 오프하려고 해도 명령이 안 먹어요. 네. 괜찮네요, 진짜. 야,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첨언해 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이런 랜섬웨어에 대한 고객분들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고객분들이 랜섬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보통은 장애가 났어. 아, 일종의 뭐 기술 지원이 필요해라고 해서 네, 보통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그 전문 엔지니어나
뭐 파트너 엔지니어 보통 해결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네. 다 같이 맞았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러면 가보면 이제 굉장히 되게 분위기가 일단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출입 등록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그런 상황인데 복구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슈라보다는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과거에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를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다는 이유로 경쟁사 제품을 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은 그 고객사는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랜섬웨어 걸리고 난 이후에 여러 벤더의 이제 컨설팅 받으셨더라고요. 백업만이 아니고 클라우드, 뭐 서버, 이제 외부 이제 IT 컨설팅까지 받으셨지만 결론은 내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그냥 도입하자였어요. 왜냐하면 그거면 다 해결되니까. 백업에 대한 거 걱정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랜섬웨어 걸린 사례는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은 비용을 투자해서 그냥 보안 백업의 역할을 만족할 수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같은 비용 투자해서 보안 백업까지 되는 거니까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례들 얘기하시니까 저도 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넷백업을 쓰고 계셨어요. 넷백업 소프트웨어만. 네, 그렇게 해서 윈도우 서버에 넷백업 소프트웨어만 해서 쓰고 계셨는데 랜섬웨어 걸렸겠죠, 당연히. 백업 서버도 랜섬웨어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백업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왜요? 랜섬웨어 걸렸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해커가 지은 게 아니라 랜섬웨어는 암호화만 시켰는데 이 백업 서버에 랜섬웨어 대응 툴이라고 해서 순간 복구 솔루션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 솔루션인가 봤더니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랜섬웨어가 암호화를 딱 시키면 순간적으로 그거를 스냅샷을 떴다가 암호화된 파일을 지우고 다시 복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래요. 어떤 국산의 그런 제품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문제는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랜섬웨어 걸렸으니까 다 지운 거예요. 근데 복구가 안 된 거예요. 아, 스냅샷을 못 떴네. 못 떠서 그런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제 고객의 입장은 그거죠. 암호화 걸린 파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복구하라도 해보겠는데 시도라도 해보겠는데 아예 데이터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시도조차도 못한 그런 고객들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야, 그럼 뭐 이건 랜섬웨어도 랜섬웨어인데 랜섬웨어 대응하겠다고 도입했었던 그 솔루션에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능 때문에 백업본이 날아가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BYO 환경이 또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커들의 이 공격 기술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그 인터넷상에 웹상에 이제 널려 있는 흔한 그런 랜섬웨어 툴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워너크라이처럼 인터넷 뭐 네트워크만 연결돼 있으면 들어와 가지고 암호화 시킨다는 뭐 이런 툴도 있긴 하겠지만 요즘 이제 APT 형태의 공격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콘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해킹 조직들이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미국 FBI가 역해킹을 해서 하이브 쪽을 뭐 어떻게 공격을 했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긴 했었는데 작년 한 해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동한 이제 그 탑3 그 랜섬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콘티라는 랜섬웨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는 이제 그 조직의 관리자 계정을 탈취를 하는 거죠. 관리자 계정을 탈취를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내부에서 누군가가 실수로 권한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탈취한 계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많은 조직에서 도입해서 쓰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은 밖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안을 보고 있는 게 밖에서 아니라.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활동하는 거를 감지하거나 하는데 좀 많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침입을 해서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해커들이 그렇게 탈취한 계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침투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한번 침투를 하게 되면 뭐 소위 얘기해서 쥐구멍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거든요. 아, 여기저기에. 네. 들어들 수 있는 쥐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떤 루트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랜섬 한번 그 피해를 본 경험을 하신 고객분들은 이후에 2차, 3차 재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유가 그런 부분들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랜섬웨어 들어오면 계정을 탈취하는데 이들이 탈취한 계정은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의 가장 강력한 슈퍼 어드민 계정일 수 있겠죠? 모든 시스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커들이 이 계정을 가지고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암호화 시키겠죠. 아니요. 백업 서버를 찾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복구가 안 될 거니까. 그렇죠. 복구를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네. 이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려면 고객이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를 찾아서 그거를 어떻게든 훼손을 시키려고 시도를 하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암호화가 돼 있거나 뭐 이렇다 그러면 뭐 암호화를 못 시키겠죠? 뭐 옴 기능이 있으면 암호화를 못 시키겠죠? 백업 소프트웨어에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찾아 지워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물리적인 테이프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다 필요가 없게 돼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 서버 자체에 접근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백업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렇죠. 단순히 데이터만 보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에 접근을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막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격리된 복구 환경, 줄여서 IR이라고 하는데 이런 컨셉들이 이제 요즘에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랜섬웨어 대응 방안으로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요약을 해볼 텐데 혹시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첨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CSP들이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클라우드 사용 기업들이 직접적인 데이터 보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베리타스는 여러 대형 CSP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 호환성에 전혀 이제 문제 없도록 그런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보호 방안뿐만 아니라 리커버리 볼트를 통해서 장기 데이터 보관도 하고 비용도 줄어들이고 재복구에서도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랜섬웨어에도 대비가 되고 그리고 진짜 랜섬웨어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이뮤터블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IRE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스토리지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강력한 보호 방안도 제공을 한다. 랜섬웨어 걱정되시면 그냥 고민 말고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라고 심플하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패널분들께 공유해 주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사안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그런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랜섬웨어에 대해서 걱정 많으신 분들 여기 계신 세 분께 연락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유진 이사님, 천대영 이사님, 김동원 부장님 감사합니다.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환경까지 비용 효율적이고 고속의 백업을 원한다면 넷백업 클라우드 스케일, 데이터 보호는 역시 베리타스, 랜섬웨어에 대응하고 변조 불가 스토리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2차 백업까지 고민한다면 베리타스 데이터 장기 보관 솔루션으로 클라우드 사용 고객의 현실적 고민을 베리타스가 함께합니다.